다음 대통령이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깨 위에 짊어질 이 짐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것 같다. 지금 중국 정치가 역사상 가장 불안한 상황이다 지금. 그러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국 경제 회생 가능성 있는지랑 회생 가능성이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주한미군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고 또 트럼프가 방위비 분단 차원을 넘어서 주한미군 한국에서 철수할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123 비상계엄 그리고 이 탄핵 정국을 보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과연 워싱턴은 그럼 한국을 어떻게 볼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 지금 이제 미 국무부 쪽이라든가 물론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지만 이 나오는 특히 이제 대한국 정부에 대한 메시지들을 보면 참 외교적 수사라고 보기 어려운 강경한 메시지들을 좀 많이 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 123 비상계엄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정말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미국이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공통의 가치,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도 대한민국은 그래도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고, 근데 좀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상당한 이제 일종의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저는 가장 지금 우려되는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잖아요.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 그 조지 W 부시 미 전 대통령 시절에 그게 등장한 게 있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이제 한국이 가져가라. 왜냐면 이제 한국도 지킬 능력이 되지 않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물론 이제 당시에 이제 9.11 테러로 인해서 미국이 아프간전도 일으키고 이라크전도 일으켰던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그때 전반적인 상황은 한국도 스스로 지킬 능력이 되니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이 가져가라.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실제로도 그런 제의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 이게 다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이제 사실 저도 이 녹화하기 얼마 전에 그 대만 국방부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이제 대만 절친한 동생이 한 명 있는 대만 사람인데 어떻게 또 우연히 최근에 한국에서 회의가 있어서 왔어요. 그 친구가 이제 얼마 전에 자기 워싱턴을 갔다 왔고 공화당 사람들하고도 좀 만났고 또 한 가지로 이제 새로 요즘 이제 떠오르는 워싱턴의 싱크탱크 사람들도 만나봤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1의 목표가 그거라는 거예요. 중국을 타도한다라는 게 제1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이든 행정부도 물론 비슷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약간 숨 쉴 만한 공간을 마련해주고 압박을 했었어요. 근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그것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동맹국들에게 아마 강요를 많이 할 거다. 너네 어느 편에 쓸 거냐? 그 강요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게 전작권과 연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너네 중국과 지금처럼 지낼 거야? 아니면 우리 편에 확실히 쓸 거야? 이거를 결정하라고 강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러면 그럼 전시작전 통제권 가져가라, 내가.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도 더 많이 내. 이걸 들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게 우려되는 상황.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은 사실 이제 우리가 상쇄시킬 수 있는 게 많아요. 그 방위비 분담금 내역을 잘 보시면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용역 제공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위비 분담금은 올라가더라도 물론 이제 국민적인 저항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재투자, 국내에서 재투자된다는 개념인데 만약에 전시작전 통제권은 좀 얘기가 달라지죠. 만약에 미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에 주고 너희가 알아서 해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만약에 북한과 대규모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미국의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사령관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럼 미군의 지원을 받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지금은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고 또 유엔군 사령관도 겸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한 4개의 모자를 쓰고 있어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래서 이런 거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전시에 정말 이 작전이라든가 군 운영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전작권 환수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있었지만 그거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이유가 유사시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 2기는 그 카드를 다시 꺼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탄핵이 되고 우리가 다음 대선을 하게 되고 어떤 분이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분의 정책이 만약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면 하겠다. 이런 걸 들고 나오면 잘하면 우리가 미국의 약간 동맹국이 아닌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좀 이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뭔가 전작권이 우리나라한테만 있으면 굉장히 자주 국방을 지키고 뭐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게 굉장히 안보에는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 비상계엄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도 사실 우리 군에 계신 분들을 많이 존경을 하지만, 저 사람들은 보니까, 이거 뭔가 매일같이 전쟁을 준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저도 이제 주한미군 쪽 얘기를 들어보면,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한국에 오면, 비건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로 바뀐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제 한국은 사실 이 야채를 좀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음식에. 예, 그런 한국 음식을 접하다 보니까 이 채식이 몸에도 좋고 괜찮네 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공통적으로 미군의 그 구호들 있잖아요. Fight tonight. 내일 당장 싸울 수도 있다. 진짜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군인들은 이 안보 불감증에 인해서 그 생각을 많이 못하지만 주한미군 사령관은 매일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내일 전쟁이 나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고민하고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인의 정서를 이해해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비건으로 많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이 사실 이제 북한에 대항한다라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걸 정말 걱정했던 사람은 미국인인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다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번 계엄은 동맹국인 미국에 사전 공유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제가 들었는데 한미 동맹 관계에는 문제가 없나요, 이런 것들이? 큰 문제죠. 근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과거 이제 우리가 계엄을 했던 사례들을 보면 그러니까 4.19 혁명, 그 4.19 혁명 때는 그때는 한미 연합사가 없고 유엔군 사령관이 전 평시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19 혁명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경찰이 발포를 하면서 시민들이 막 사상자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경찰서가 습격을 당하고 이제 그 당시 내무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더 이상 지금 경찰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 경비계엄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 가장 먼저 전화한 사람이 누구였냐? 유엔군 사령관이었어요. 유엔군 사령관한테 지금 상황이 급박하니 한국군 병력을 출동해야 될 것 같다. 사전 고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유엔군 사령관도 좋다, 알겠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한 게 이승만 전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요. 각하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경비계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오케이 해서 경비계엄이 됐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비상계엄으로 확대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5.16 군사혁명이 또 있었잖아요. 그때 사실은 유엔군 사령관이 노발대발했거든요. 왜냐면은 전평시 작전 통제권, 그러니까 이제 한국군 병력 운용에 관련된 것도 유엔군 사령관이 다 갖고 있는데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었고 12.12 군사반란. 12.12 군사반란 때도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평시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군사반란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방에 있는 병력까지 빼왔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도 사실 이제 미국에서 미 카터 행정부 시절이었는데 이건 썰이지만 당시 전두환 씨를 암살하려고 했다. 그런 썰도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미국이 조종을 해서 암살하려고 했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 그러니까 이제 12.12까지만 해도 평시작전 통제권이, 연합사 사령관에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유엔사 사령관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전 통보가 사실은 그전까지는 했어야 되는 거였어요.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90년대 초반에 평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데프콘 4라 평시입니다. 그럼 작전 통제권은 우리 군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전 통보할 의무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자 혈맹이잖아요. 그렇죠. 사전 고지 정도는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급 정도. 이러한 할 것 같다. 동의는 안 받더라도. 네, 할 것 같다 정도는 알려줬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되는 게 이렇게 언론 나온 걸 봤을 때는 외교부 장관도 주한미 대사가 계엄이 터지고 나서 상황을 인지하고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워싱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한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동맹이 아니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건들을 좀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향후 좀 한미 동맹을 네. 어떻게 워싱턴이 볼 거냐. 또 한 가지가 다음 대통령이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지금 이 어깨 위에 물론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어깨 위에 짊어질 이 짐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한미 관계의 복원, 그다음에 이런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성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 국무부가 발표하는 걸 잘 보면 우리 한국 정부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주의 복원성에 감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한미 관계 변수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왜 동맹국인 미국의 계엄사는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반대할 거니까. 당연하죠. 미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또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뭐 이것도 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윤석열 정부가 좀 잘못한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잘못을 했냐면, 해리스가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호주나 뭐 유럽 나라들은 이 미국 대선 때 바이든, 해리스 양다리를 했어요. 근데 우리 정부만 해리스 쪽에 올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선 이 캠페인 할 때 거기만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났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적인 연결 라인이 없다 보니까 뭐 종교계, 특히 우리나라 이제 개신교 쪽이 좀 우리 미국 개신교하고 연관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공화당은 또 전통적으로 개신교 쪽이 좀 강하고 그래서 그런 막 라인 찾느라고 난리도 아니었다라는 좀 썰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또 이 윤석열 정부의 좀 오점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음 정부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 지금. 네, 그렇게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주한미군을 단순히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용도에서 동아시아, 유사시, 중국과 대만 전쟁 시 활용 가능하도록 주한미국의 성격을 미국은 바꾸고자 노력해왔는데 이번 계엄 사태 이런 상황과 연결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가라 그러면 의도가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한국 눈치 안 보고 주한미군을 우리가 필요한 곳에 쓰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에 보시면 주한미 공군이 있고 그다음에 육군이 있고 해군이 있습니다. 근데 해군 해병대 다 있는데 해군 해병대는 사실상 이제 유사시에 대비해서 일종의 조그만한 이제 연락사무소 성격이고 핵심은 공군하고 육군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육군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여단, 특히 이제 스트라이커 여단이라고 차량형 장갑차를 갖춘 여단이 순환 배치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 눈치 안 보고 뭐 대만이 진짜 전쟁이 나면 투입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은 최근에 보면 한반도에서 연습하는 것도 있지만 뭐 오키나와라든지 심지어 지금 이제 베트남도 가고 막 이러거든요. 전투기나 공격기들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한미군은 이미 성격이 변했어요. 그런 이제 대만 유사시를 대비한 여러 가지 연습들을 한반도 외에서 지금 하고 있고. 반면에 주한 미 육군 병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못하고 있지만, 네. 전작권 전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그런 이제 그 전문 용어로 그걸 얘기합니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굉장히 좀 불거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잘못하면 이제 주한미군이 만약에 정말 뭐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거기 개입하게 되면 잘못하면 우리도 거기에 또 이제 피치 못하게 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동북아 정세를 좀 흔들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북아 정세에서 중국이랑 대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중국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11월에 갔다 왔어요. 네, 중국인들의 삶, 중국 경제 좀 어떤 것 같으세요? 가보니까 직접. 최악이에요, 최악.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저도 사실 이제 2000년 중반에 중국에서 한 5년 넘게 살았고 왔다 갔다 한 걸로 치면 한 15년 정도로 되는데 제가 아마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본 것 중에 지금이 가장 최악인 것 같아요. 얼만큼 안 좋아요? 요즘 중국에 비자 우리나라 네. 그거 해줘가지고 엄청 많이 간다. 저도 그 혜택을 봤는데, 저는 이제 자주 왕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복수 비자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출입국 심사하는데, 심사하는 사람이, 너 2개 중에 어느 걸로 할 거야? 그랬더니, 무비자로 할 거야? 아니면은 비자 쓸 거야? 그래서, 편한 대로 해라. 난 상관없다. 그랬더니, 무비자로 해. 그래서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이걸 왜 해줬을까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간첩법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중국 여행을 잘 안 가요. 왜냐면 잘못 가면 잡힐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이제 최근에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무비자 국가들을 늘려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은 또 가깝고. 또 한 가지가
사실은 외교적인 게 있어요. 그 안에는 그 외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갑자기 그럼 중국이 왜 우리나라를 무기자 해줬을까? 네. 지금 사실 이제 북한이 러시아랑 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상당히 그 상황이 지금 불편해요. 근데 대놓고 얘기는 못 해요. 왜냐? 대놓고 얘기하면 더 끈끈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베이징 가서 여러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이 상황이 지금 불편하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그래서 들고 나온 게 뭐냐면 사드 배치 후에 관계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러면 그럼 한국을 다시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겠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나온 게 그럼 한국도 무비자 정책을 하자. 그리고 워낙 지금 중국 내수가 안 좋으니까 네. 관광도 안 오고 뭐 우리나라가 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광을 많이 다니는 해외로 관광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거라도 와서 이 사람들이 돈을 쓰면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으니 그것도 담겨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상황이 안 좋고 저는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게 뭐냐면 과거에도 중국에서 이제 묻지마 살인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그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신장 위구르 독립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구르족들이 뭐 기차역이나 이런 데서 할부림을 일으키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면 차를 갖고 막 돌진해서 사람들 죽이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와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묻지마 살인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대도시도 그렇고 뭐 이선 도시도 그렇고 10월 말에였나 중국의 그 마카오 반대편에 있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주하이라고. 저는 이제 주하이를 자주 가봐서 잘 아는데 주하이가 사실은 중국에서도 그래도 꽤 살기 좋고 경제적으로 부자인 동네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밤에 되면 광장에 나와서 뭐 광장에서 춤도 추고 운동도 하고 막 이래요. 그 주하이는 이제 아시다시피 마카오 쪽에 있다 보니까 가을 겨울도 춥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서 광장에서 차로 사람들 밀고 간 거예요.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거든요. 근데 그전에도 상해에서 백화점에서 막 칼로 막 여러 사람 무차별 죽이고 이게 사회 현상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배경을 잘 보면 월급을 못 받거나 그런 문제들이에요, 다. 그게 내포하는 의미가 뭐냐? 중국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 먹고 사는 게 힘들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도 이제 우버 같은 게 많습니다. 뭐 저도 사실 중국 가면 그거 다 쓰는데 그거 하는 기사들이 확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몇 천만 명이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럼 몇 천만 명이 왜 늘어났겠냐? 기존에 있는 회사에서 잘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차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하고.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이 회사에서 지금 사람 잘라내는 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 35살 이상이 되면 자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40, 50 이렇게 되는데 중국은 35살 되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국이 인구가 많잖아요. 네. 뭐 13억, 14억 얘기하는데 이 각 회사들이 지금 이 상황이 오기 전에 뭘 했냐? 공장 자동화를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전기차 들어올라가는 BYD라든가. 근데 공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람이 할 게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장 자동화가 잘 돼 있어서. 네. 그러니까 한 대 팔면 많이 남는 거죠. 인건비가 줄어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중산층이 무너지는 거죠. 35살 잘리고 나오면 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배달업, 그 다음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공유 플랫폼들 이런 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놀란 게 뭐냐면 이번에 베이징 가서 놀랬던 게 뭐냐면 제가 처음 중국 간 게 사실 2005년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가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중국 가시면 발 마사지 많이 받으시죠. 그렇죠. 베이징에 이제 발 마사지를 받으러 이번에 갔었는데 그전에도 설마 했는데 과거에는 이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발 마사지 받으러 가면 제가 올해로 나이가 이제 47 정도 되는데 그때는 이제 30대였으니까 가면 저보다 다 나이가 어렸어요. 이 발 마사지를 하는 사람들이 막 저기 시골에서 올라온 그런 이제 우리가 농민공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은 가보면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 젊은 친구들이 그런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도 있죠. 네. 경기 안 좋죠. 그다음에 지금 직장에서 잘려나가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향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중국 역사를 잘 보면 실업률이 높아지면 그 뒤에 뭔가 일이 꼭 한번 큰일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단순히 경제 문제를 지금 넘어서고 있다. 이게 잘못하면 정치 문제로 비화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만 쪽에서도 그런 얘기 하는데 지금 중국 정치가 역사상 가장 불안한 상황이다 지금. 왜냐면 후임자가 없잖아요 지금. 시진핑다. 다음이 이제 없으니까 만약에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안에서 정말 뭐 중국 그 공산당 역사 보면 그런 일 많았거든요. 갑자기 밤에 베이징 주변에 군대들이 막 출동해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이런 경우 많았었거든요.
알게 모르게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도 좀 보여져요. 경제가 힘들어서 중국인 분들이 가성비나 초저가 상품만 찾는다는데 그런 것도 막 느껴지던가요? 느껴지죠. 그러니까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일단 사람들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공유 플랫폼들, 배달업, 큰 백화점 앞에 가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배달 종사하는 사람들, 오토바이 이제 중국에서 보통 오토바이 잘 안 씁니다. 이제 전기로 하는 이제 그런 걸 많이 쓰는데 그냥 쭉 서 있어요. 다 서 있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받기 위해서, 코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다 위축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중국 뭐 각종 은행에서, 물론 이제 지방의 조그만 은행들은 망한 데도 많지만 은행에서 지금 은행에 벌어진 일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전통적인 투자 개념을 좀 설명드리자면, 재테크를 통해서 이 돈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아껴서 저축해서 돈을 모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저축률은 굉장해요. 돈이 계속 은행에 쌓여.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그럼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네. 아니면 그러려면 이제 대출을 통해서 이제 마진을 받고 막 이래야 되는데 대출은 안 되고 계속 저축은 하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심지어 제발 좀 대출 좀 해라. 근데 이제 기업들이 힘드니까 대출을 못 하는 거고, 네. 개인이나. 네. 그리고 지금 부동산은 망했잖아요, 지금. 지금 봤을 때 지금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래서 향후에 이제 중국 정부가 꺼내들 카드가 하나 있긴 합니다. 뭔데요? 노후주택을 빨리 없애버려라. 지금 왜냐면은 이제 개혁개방 시대에 졌던 건물들. 이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온 얘기가 이제 뭐 안전진단을 강화해서 저런 것들을 이제 다 없애버리려는 좀 약간 그런 계획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하고 부동산의 개념이 다르잖아요. 돈 주고 샀지만 네. 그 나라에서 빌려준 거 아니에요, 몇십 년을. 중국은 사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다시 이제 활성화시킬 가능성도 있죠. 근데 중국이 경기 부양책 펼치고 있잖아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달 전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주시장 관련된 것도 풀고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자살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부양책을 펼쳤는데 네, 그거 믿고 올인했다가 망한 애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실제로 이제 중국 SNS나 이런 데 보면 뭐 이제 당국이 지워버리긴 하지만 아파트에서 뛰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아마 트럼프 2기 행정부 내년 1월 말에 들었으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약발이 먹힐까가 좀 지금 이제 핵심 상황이고. 그냥 이제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요즘 중국 은행들이 제발 돈 좀 빌려가시라고 계속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중국 경제는 그럼 왜 이렇게 안 좋아진 거죠? 중국인들이 실제 생각하는 이유랑 아니면 진짜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정치라고 봅니다. 정치.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경우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우리나라는 세 단계가 있었습니다. 산업화 단계가 있었고, 민주화 단계가 있었고, 그렇죠. 정보화 단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 단계가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이 단계를 거치면서 자유로워지고 네. 시장도 공정화돼가고 네.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리고 개방화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은 사실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만 뭐 K-팝이라든지 우리가 이전에는 야 이게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었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새로운 수출 상품이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라면이라던가. 불닭볶음면. 네. 근데 중국은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묻지마 살인 사건이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그게 있어요. 억압된 상황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눌려져 있는 거예요. 이 눌려져 있던 게 극단의 상황에 가면 그런 이제 묻지마 살인으로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아무리 인공지능을 하고 전기차를 정말 잘 만들어도 첫 번째, 일단 미국의 입장은 어떻게든 중국을 잡아뜨리겠다. 그러려면 이제 문화로 가야 되는데 중국의 이제 문화 산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13억, 14억에 달하는 내수 시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만 해도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굳이 세계 시장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가 안 좋죠, 다. 자국용밖에 없죠. 내수가 워낙 크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있고 이제 과거에는 잘 보시면 중국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영화제에서 상 받고 했던 게 많았어요. 옛날 재밌는 시절 네, 많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홍콩도 맛이 갔잖아요. 홍콩 영화도 중국, 홍콩 영화, 네. 르와르 시절. 다 맛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인이 뭐냐? 중국 정부가 통제를 하면서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저는 좀 굉장히 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좋았을 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후진타오 원자바오 시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당이나 정부가 통제는 했지만 숨쉴 공간을 만들어줬거든요. 지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전으로 회귀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기술 발전이나 이런 데는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국 사람들에 대한 자유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뭔가가 탄생하기 어렵다는 거죠. 반면 우리나라 이제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여러 산업들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개방화되면서,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약간 이제 1, 2, 3 비상계엄이랑 뭐 이런 탄핵 때문에 위축은 됐지만, 뭐 서울시내 다녀보신 분들 알겠지만 요즘은 명동이나 이런 데 보면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이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관광이라든가 문화산업으로 사실상 이제 새로운 수출길을 뚫고 있고 한다라면 이제 중국은 그런 여지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국 경제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랑 뭘 해결해야 될까요? 회생 가능성이 없어요. 실제 중국인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투자를 안 하죠. 그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을까. 특히 저는 지금 제일 크게 보는 게 펜타닐, 마약 문제. 마약. 네. 심지어 워싱턴에서 이제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 중국을 때릴 수 있는 또 새로운 수단이 펜타닐이 될 수 있다. 이걸로 압박할 수 있는 거죠. 뭐 어떻게 압박해요? 왜냐하면 펜타닐의 그 제조에 필요한 재료들이 중국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관세도 때리고, 만약 니네가 개선책을 안 내놓으면 계속 때린다. 그게 아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로운 대중국 압박 카드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실제로도 또 소식이 들리고 있고, 갔다 왔던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실제 미국에서 마약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펜타닐, 그러니까 기존에 뭐 인공지능 제한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차 관세 문제, 기존에 있는 거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로 이 펜타닐 문제를 들고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군사적인 압박도 25년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면 지금보다도 세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일례로 2017년에 한반도에 막 위기설이 막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18년도에 4.27 남북 정상회담하고 이 미국의 군사적 방향이 한반도에서 대만 해협으로 쓱 옮겨갑니다. 그래서 뭘 하냐? 그전엔 안 하던 걸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 해군 군함들의 대만 해협 자유의 항행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변에 막 이 미군의 전략 자산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를 공개적으로 막 보여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기 행정부, 그게 이제 트럼프 1기 때였거든요? 2기 때는 이게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막 크게 막 지금 뭐, 올해만 들어서도 한 3번 정도 그런 훈련을 했잖아요. 그때 훈련 때는 안 나타나지만 중국이 예상 못하는 시간대에 갑자기 깜짝 쇼 같은 거 크게 벌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누르는 거죠. 우리한테 대들지 마. 우리 너희를 압도할 전력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압박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25년에는 한 뭐 하반기 되면 좀 노골화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북한 대사관도 가보셨다고 들었는데 좀 거기서 놀라신 게 있다고요? 지금 제가 앞서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북중 관계 안 좋다. 이번에 가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제 베이징에 가시면은 그 대사관만 모여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사관 외곽 경비 이거를 누가 하냐면 중국 무경이에요. 그러니까 무경 그러면 이제 모를 수 있으니까 설명드리면 우리로 치면은 군사경찰 아니면 헌병 그런 애들이 이 외곽 경비를 담당을 해요. 8월에도 제가 이제 갔었는데 이제 거기 이제 현지 한국 특파원하고 같이 점심 먹고 한 바퀴 돌았는데 사진 찍으려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무경 애들이 잡아간다고. 찍지 말으시라고 그랬어요. 11월에 갔는데 이젠 찍어도 된다고. 찍어도 뭐라고 안 한다고. 그게 뭐냐? 중국이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맘대로 해. 우리 북한 관련된 거 신경 안 쓸게, 이제. 대사관 요 경비하는 것도 그전에는 막은 거는 이제 북한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겠죠.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좀 그만큼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후문 쪽에 상점들도 문 닫은 데가 많고. 상점은 왜 문 닫아요? 사람이 없다는 건가? 제약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중 경력 지원 같은 경우에는 무역이 있어서도 중국 세관에서 꼼꼼하게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미사일에 사용될 수 있는 부품이라든가 전자부품들 그런 것들도 다 잡고, 그다음에 뭐 일설에 의하면 지금 이제 중국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원유 파이프라인이 있거든요. 이것도 좀 잠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왜냐면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에서 주니까 그러면 그래? 중국은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제 수도꼭지 조금 잠궈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럴 정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우리나라에 막 이제 러브콜을 하고 막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경주에서 이제 에이펙이 있어요. 에이펙 때 제가 봤을 때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지 않을까, 지금. 그만큼 한중 관계가 회복될 여지가 좀 있다는 거네요. 의지가 있다는 거기. 회복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과연,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만약에 다음 정부가 거기에 동조해서 그럼
얼마만큼 움직이느냐. 근데 이게 잘못 움직이면 이제 미국이 난리가 나는 거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뭐야? 일본하고 호주는 지금 대중국 노선에 앞장서고 있는데 한국은 뭐니?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어쩌면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